네, 17일째를 맞고 있는 중동 사태,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는 5개국을 찍었는데 하루 만에 7개국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하게 됐는데 이 2개국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다국적군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7개국까지로 좀 숫자를 늘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공개가 됐었죠. 5개국. 이제 우리나라도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중국이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의 동맹국이긴 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을 빼고 호르무즈 해협에 가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일본, 한국 이런 국가를 또 꼭 집어서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어떤 셰일 가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석유가 이제 충분히 있는 국가지만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해양을 이렇게 자신들이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무임승차해서 이런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어떤 동맹이라든가 어떤 다국적군 형태로 좀 국가를 많이 늘려서 해협 봉쇄를 좀 타개하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는 한미 간 긴밀히 연락 중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어떤 대응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계속해서 이제 긴밀한 연락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이 미국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제대로 이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이 어느 것을 원하는지를 확실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동맹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주변국들이 어떻게 나서는지까지 이렇게 보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우리의 어떤 요구 사항도 얘기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핵 위협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현재 또 이란과도 우리가 수교 국가긴 하니까요. 예.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이란과도 이제 한국 어떻게 보면 이제 유조선 같은 것들 통과할 수 있을 같은 여부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란과도 한번 접촉을 비밀이라도 한번 접촉하면서 이란 측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앞서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필요시에는 미국이 이렇게 선박을 호위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갑자기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 자체가 일단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험 부담도 크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동맹국에게 위험 부담을 지우려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절실한 국가들로 생각하는 국가들은 아마 리스트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국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따르지 않을 거라고 이제 크게 생각을 하고 일단 한번 넣어본 것 같고요. 중국도 사실상 이제 여기에 참여할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 주도의 어떤 이런 다국적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참여할 생각 없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아마 여기에 가장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과 일본이 움직이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나토 회원국들도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도 어떻게 보면 좀 절실한 입장이긴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 절실한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미국이 좀 얻어내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나토 국가가 개입하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나토국이 지금 개입하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고요. 근데 개입할 명분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일단은 이란이 계속해서 확전 전략을 쓰면서 튀르키예 같은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겨냥한 방향을 보게 되면 튀르키예 안에 인지릴리게라고 하는 곳에 나토와 미국의 이제 공군 기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쪽으로 미사일을 향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할 명분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나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러우 전쟁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군사력이 지금 생각만큼 이렇게 이곳에 직접 투입이 돼서 이렇게 활약을 할 만큼은 유럽의 군사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참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참여 여부를 기억하겠다. 예. 참여를 안 하면 매우 나쁜 미래가 올 거라면서 예. 계속 거듭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지금 호주와 독일은 안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근데 사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안보는 자국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분담금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안보 문제 같은 것들을 기존에는 어떤 가치 중심이었다고 할까요? 동맹의 가치 중심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좀 더 분담금 문제라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비즈니스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한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 이익 같은가
경제 이익 같은 거 아니면 관세 문제 같은 것도 연결시켜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더 분명해진 것은 뭔가 가치 중심 외교보다는 뭔가 미국 입장에서의 어떤 그 분담금이라든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호르무즈의 군함 파견 요청 국가 중에서 중국이 좀 특이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중국과 지금 미국이 고위급이 만나서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데 예. 트럼프의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중국은 여기에 우선 참여할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별적으로 중국 선박들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통과하고 있고요. 이란과 또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란과의 어떤 석유 공급 문제에서는 그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이번 그 봉쇄 해제 아이디어에 크게 참여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중국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관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 문제라든가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파리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죠.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가 만나서 무역 어떤 위원회까지도 출범시키면서 그 문제를 타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선 어떤 큰 변수로 작용할지 안 할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또 SNS에 어떤 글을 쓰게 되면 갑자기 또 사태가 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직까지 미중 간의 문제는 저는 경제 문제, 관세와 무역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슈 지금 현재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어떤 이슈로 작용할지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이것이 될지 아니면 미중 간의 정상회담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연기가 될 수도 있을지까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이 예상이 돼 있는데 지금 연기를 할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 예. 실제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게 연기된다고 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좀 타격을 받는 건가요? 만약에 연기하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관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여기에 따르지는 않을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제가 봤을 때 중국을 넣은 것 같긴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 문제는 크게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뭐 연기를 하거나 무산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만큼 호응을 안 해주 뭐 호응을 할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만 중국의 반응이 생각보다 뭐랄까요 좀 미지근하다거나 뭐 이런 반응일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뭐 연기하거나 뭐 무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사태가 17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합까지도 끌어들이고 중동 사태가 나토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확전되면 점점 더 지지부진해지고 뭐 지상군 투입 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요. 예. 길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런데 아직 이제 한 달이 안 되긴 했습니다. 너무나 빨리 끝나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장기전까지 예상하긴 하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했던 것은 일단 3월 말이나 4월 초를 예상했었고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처음 시작할 때 4주 얘기했고 6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개전 후에 60일 이내에 미국 의회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전까지는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긴 맞고요. 아마 그 전에도 무슨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미국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참모총장이라든가 이제 군 지휘관들 발언을 들어보면 4월 1일에서 8일이 유대교들의 명절인 이제 6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군사 작전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가능하면 3주 더 가능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목표물을 더 타격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봤을 때는 4월 초까지도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늦어진다면 4월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까지도 생각한다면 늦으면 4월 말, 빠르면은 뭐 3월 말에 4월 초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설치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은 지금 손꼽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뢰 재고 부대, 소해함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3일 뒤 19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앞서서 일본은 미국이 요청하면 자위대를 파견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 일본의 일본 헌법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이것이 과연 일본의 자위권에 해당되는가 아마 일본 국내에서도 논쟁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다카이치 총리가 뭐 파견하겠다 얘기를 하겠지만 일본이 소해 작업 능력은 뭐 세계 최상급이라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선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은 최상급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언제 어디서 예를 들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갔을 때 이란의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국내에서 어떤 법적 문제, 국내외적으로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일단은 일본을 먼저 만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또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뭐 참가하느냐 정도에 따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좀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미 관세 협상도 일본 뒤에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일본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그럼 파병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좀 더 압박을 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관세 문제에서도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또 간과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정부가 계속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될 경우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이것은 좀 미국한테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군함 파견 문제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예.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국을 비롯해서 우호국과 비침략국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통행을 네. 허용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우선은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3월 12일 날에 유엔 안보리에서 15개국의 15개국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방해하는 것을 이란을 규탄하는 성명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중국과 러시아는 또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인 비판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또 무작정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뭐 봉쇄하거나 선별적으로 통과하는 것도 이렇게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조금 이제 자신들 나름대로 이제 문턱을 낮춰서 조금 더 이제 통과할 수 있는 배의 어떤 범위를 좀 넓힌 거 아닌가 하는데 물론 이것도 지금 이란이 이렇게 하는 것도 국제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위이긴 합니다. 지금 선별 통제 전략이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기회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회가 있다면은 뭐 통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니고 뭐 이란 배가 됐든 뭐 미국 배가 됐든 통행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현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기회가 깔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 주변 물류공 기지도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네. 이란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 오른쪽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그 수에즈 운하까지도 봉쇄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이 직접 타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예멘이 이제 그쪽에 있습니다. 바벨 만다브 해협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란의 대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후티 반군이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리 조직 후티 반군을 통해서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스웨즈 운하까지 가는 그런 많은 또 선박들을 뭐 어떻게 납포하거나 뭐 공격하거나 어떤 뭐 그쪽을 뭐 봉쇄하거나 그런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예,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 하르그 섬을 공격했습니다. 네. 이 섬이 이란에게는 왜 중요한 거고 미국은 어떤 의도로 공격한 겁니까? 이란은 이제 원유를 수출해야만이 그래도 지금 국가 재정이라든가 이게 조달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음성적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란의 석유가 90%가 모이는 석유 터미널이 바로 이제 하르그 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란의 어떻게 보면 금고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가 일단은 이제 군사 기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석유 터미널도 있고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여기를 우선은 군사 시설만을 공격했고 석유 시설,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지만 여기는 우선 남겨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이 하고 있는 것과 이제 연계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정유 시설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외에 이것을 또 상대해서 이란 역시 또 주변국의 이제 정유시설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고 해서 하르그 섬은 지금 상당히 지금 이란 정권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이란의 목표물 수천 개가 남아 있다. 최소 3주간 대규모 공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 중이지만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종전 협상을 맺을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한 데다가 이란 외무장관은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고 협상조차 요청한 적이 없다. 자장기전을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선 이스라엘은 목표가 더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공항도 타격했고요, 뭐 우주센터도 타격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화 중이라고 한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물밑에서는 양쪽 간에 대화가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지금 서로 이란 같은 경우는 피해 복수를 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항복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서로가 우리 지금 협상 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좀 자존심이 상한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색을 이제 하지 않고 계속 강경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현재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대화 중이라고 얘기했고, 이란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 밑에서는 충분히 여러 대화가 여러 가운데 중재국들 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할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데, 호르무즈 통제권을 과연 미국이 가져갈 수 있을까, 장악할 수 있을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래도 이제 해협의 어떤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항해 어떤 한 국가가 독점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협을 일단 지나가게끔 해야 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지금 협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조건도 넣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뭐 침략하지 말아달라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란도 향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봉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항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장악을 뭐 한다기보다는 이쪽에 대해서 어떤 자유로운 배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으로서 해야 되지, 뭐 이것을 뭐 미국의 영향력 안에 넣는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2,500명의 해병대 병력과 강습 상륙함을 추가 파병하면서 지금 미국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우선 지상군 투입의 어떤 뭔가 그 조짐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2,500명은 조금 적은 숫자 같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어떤 사인을 이란 측에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주1 미군의 해병대고요. 현재 뭐 트리폴리호라는 배를 타고서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이 트리폴리호에 F-35 전투기들이 일단 적재되어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상군 투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고요. 오히려 지금 F-35라든 그런 전투기 같은 전략 자산을 지금 중동 쪽으로 옮기는 것 아닌가. 대신 해병대가 이제 탑승하고 있으니까 이란 측으로서는 봤을 때 이거 지상군이 투입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 보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란과 미국 모두 장기전을 원치 않는다. 계속해서 겉으로는 우리는 장기전 한 준비가 돼 있어, 지상군 투입할 수 있어 하지만, 이란도 장기전 하기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유가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반전 여론이 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다 겉으로는 우리 협상할 생각도 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두 나라 모두에게 장기전은 부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란 내부의 민족적인 갈등,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소수 민족을 활용해서 미군이 이란의 남부를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란 남부 같은 경우 이제 아랍인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민족을 분열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득보다는 실이 크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체제를 좋아하든 싫어하지 않든 간에 소수 민족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란인이라고는 정체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도 오히려 민족 간에 없던 갈등을 생기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난번 이제 쿠르드족 파병 썰이 나왔던 것처럼 그것은 오히려 득보다는 훨씬 더 실이 큰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가 이틀 만에 두 번째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걸프국 중에서 이란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랍에미리트가 참을 수 있을까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공군력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인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른 걸 수도 있습니다. 미군 기지도 있지만 아랍에미리트 건너편이 이란인데, 아랍에미리트 안에 이란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허를 찔려서 공격을 당한 면도 있습니다. 국왕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우리는 계속 강인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참전 직전까지 상태는 와 있으나 직접 참전까지는 하기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어만 하고 있는데도 이란이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뭐 공군을 투입한다든가 했을 때는 훨씬 더 이란이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뭐 아랍에미리트는 아직까지 당하더라도 관망하는 자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부상 치료를 위해서 러시아에 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여러 가지 뭐 추측을 나왔는데 뭐 이란 측에서는 바로 부인했다고 하고요. 뭐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만큼 이제 모스타바가 공개석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떠올랐는데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는 수송기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인 그런 움직임들이 있긴 있어서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선은 본인의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적도 없고요. 공개적으로 어떤 설교를 한다거나 연설을 한 그런 기록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과연 실제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할 길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오히려 더 의심을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드러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더 지지층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지지층까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떤 신비주의 같은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신비주의도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알리 하메네이가 아버지였었는데요. 이를테면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럴 때면 뭐 어떤 군사적 위협이 있을 때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별명이 쥐였습니다. 그러니까 쥐구멍을 숨어 다닌다고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 해서 놀림을 받고 했었는데, 아들인 모스타바가 이렇게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도 고개를 갸우뚱할 만할 정도로 상당히 좀 뭐 불안하거나 뭔가 이거 많은 의심을 가질 법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문제가 없다면 3월 20일 이슬람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리고 3월 21일이 이란의 새해입니다. 그때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뭔가 신변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 CBS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 모스타바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버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계자로 탐탁지 않게 여겼다. 이런 보도를 또 했더라고요. 네, 정보기관이 그런 정보까지 알아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놀랍습니다. 개인 정보까지. 근데 원래 후계자로 떠올랐던 사람이 에브라임 라이시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이 사람이 2024년도에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후계자가 이제 공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종교적인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학문적 정통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특히나 이제 아버지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이제 급속도로 제가 봤을 때는 혁명수비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메네이도 자신의 아들의 어떤 능력을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세습이라는 부분이겠죠. 이슬람 공화국을 만든 이유는 팔라비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국을 만든 건데 세습이라는 점을 아마도 알레 하메네이도 의식하지 않았나. 만약에 이 정보기관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보고서가 지금 또 제기된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남으로써 지금 이 모스타바의 권위를 좀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목소리 육성도 나오지 않았고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이렇게 뭐 똑똑하지도 않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면은 이란 내에서 뭐 충성심이라든지 뭐 여론, 민심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심이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 이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1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고요. 엄청나게 또 많은 죽음을 당했었죠. 그 사람들은 뭐 이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스타바를 조롱하겠죠. 오히려 좀 뭐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겁장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세습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모스타바가 과연 이런 급이 되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세습이 올바른가 하는 의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모스타바의 입지는 현재 모스타바와 그를 둘러싼 이제 측근들 세력, 추종자들 외에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모스타바의 어떤 입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자산이 계속 중동으로 반출되는 가운데 북한에서 지금 지난 주말에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지금 이를 참관하면서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고 전술 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해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거다. 이렇게 한미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20km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들어오니까요. 이거는 이제 뭐 미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를 대놓고 이렇게 겨냥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니콜라스 마두로라든가 하메네이도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되고 하메네이 죽고 이런 거 봤을 때 본인이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긴 한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위축되지 않고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남한을 또 콕 집어서 그런 뭐 킬로미터까지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 나의 뭐 입지는 공고하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뭐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